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전문적인 용어도 한두 개 나오고 조금 내용이 길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약 3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가까운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외과 전문의인 메르스 35번 환자의 뇌사 보도에 이어 사망 보도까지 연달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상을 알고 보니 이 환자는 자발적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무의식 상태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뇌사에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보도 기사에는 환자의 가족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보 공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뇌사에 이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며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목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독한 상태가 어떻게 뇌사를 거쳐서 사망 보도에 이르기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뇌사건 사망이건 그 최종적 판단은 의료진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35번 환자의 상태나 취재 환경 등이 이를테면 통신 두절된 고립지역이라거나 또는 화산 폭발 현장 같은 초위험 재난 상황도 아닌데 생사에 관한 오보를 내다니 그저 어이가 없습니다. 첫 보도를 한 언론사 핑계를 대거나 속보 경쟁의 와중에 의욕이 앞서다 나온 실수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겨온 관행 때문에 생사에 관한 결정적 오보를 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어떤 경로로 사망 보도까지 내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한 후에 환자 가족과 독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사과 귀사는 당연히 내보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외국에서 벌어졌으면 아마 수십억 원대 소송이 걸렸을 겁니다. 물론 현재 35번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사에 관한 사항은 신중에 신중함을 확인에 또 한 번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취재와 기사 작성의 ABC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직전까지 복수의 의사들에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현재 무의식 상태에서 에크모라는 체외 심폐기를 장착하고 치료 중입니다. 에크모는 폐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장착하게 되는데 앞으로 향후 2, 3일 이내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확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에크모를 장착했다면 폐 기능의 회복 여부에 따라 치료가 잘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도 감수해야 한답니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와 과다 면역 반응,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조직 손상의 치료는 대극적이랍니다. 즉, 풀어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려면 면역 강화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반대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우려면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대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35번 환자의 의료진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게 제가 취재한 의사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속보 경쟁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속함보다는 정확함에 기사와 보도의 가중치가
놓여져야 합니다. 어젯밤 늦게 뇌사나 사망을 전한 보도들이 오보인 것으로 밝혀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작년 세월호 때 승객 전원 구조 보도가 떠올랐다고들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의 이 고질병은 차제에 메르스와 함께 반드시 퇴치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역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오늘도 전북 순창의 메르스 확진 환자 할머니시죠? 환자 사망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현재 투병 중인 사람들 완치를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메르스가 일단 조금 주춤한 게 아니냐, 증가세가 조금 완화됐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섣부른 진정성 예측보다는 만전을 기할 때 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메르스 관련 소식은 조금 있다가 묶어서 보기로 하고요. 메르스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1위로 집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지난 9일에서 11일 사이에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7%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박 시장은 이 조사에서 지난해 7월에서 12월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여야 대표에게 밀리면서 3위로 처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 1,500여 명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지난달보다 지지율이 6%포인트나 뛰어 올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장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주요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심야 기자회견 밤 11시에 상당히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소식.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 쪽으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물꼬를 튼 계기가 됐었죠. 예. 그런 것들이 메르스 대처에 사진 찍거나 그냥 가서 하나마나 한 소리로 현장 근무자들 격려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한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소매 걷어붙이고 일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불안의 확산에 제동을 건 계기가 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렇다고 당장에 다음번 차기 대선으로 박원순 시장이 굳어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민감하게 또 꼼꼼히 따지면서 채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집계가 됐어요?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나란히 1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지난달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문 대표는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8%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6%, 김문수 전 경기지사 4%, 정몽준 전 의원 4%, 이재명 성남시장 2% 순이었습니다. 다음 대선에 지금의 여야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는 김 대표가 39%, 문 대표가 37%였습니다. 상당히 조사 항목이 재밌습니다. 예. 지금의 여야 당 대표가 나온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즉 김무성과 문재인이 나온다면 둘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할래? 이런 질문인데 많이 보아온 여론조사 문항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6%고요. 정말 이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밖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각 정당 지지도도 한번 같이 물어봤었죠? 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33%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30%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적합 의견이 31%, 부적합 의견이 24%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국회 인사청문회 영향으로 부적합 의견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 측은 설명을 했고요. 네.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19%, 능력 있고 똑똑하다 11%, 법조인 출신 경험 1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적합 의견을 낸 응답자를 보면은 도덕성 문제가 35%였고요. 병역 문제 13%, 능력 부족 10%, 신뢰가 가지 않은 8%, 공안검사 출신과 민주화 탄압 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33%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해서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률은 3%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메르스 확산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 측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새정치연합은 1%포인트 오른 22%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한 번만 가지고 뭘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메르스 사태 지금 20일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예. 새누리당은 1%포인트 하락해서 여전히 40%, 새정련은 겨우 1%포인트 올라서 22%, 약 더블 스코어 반 절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황교안 총리 청문회가 어제로 끝이 났는데 결국 여당이 총리로 인준시키자 이거 밀어붙일 태세예요. 단독 처리 이런 거 불사하겠다 그런 말도 어제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고 청문회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된 만큼 조속히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한 본회의 표결도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부적격 판정을 굳히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늘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 접촉을 통해서 야당을 추이대한 설득을 해보되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라도 특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불사한다는 보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인준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라면서 인사청문 특위의 권성동 간사에게 오늘 중으로 추이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상당히 강경한데 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도저히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18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국회의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황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보여준 절벽 같은 태도로 총리를 수행을 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걱정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도 청문 보고서는 단독으로 채택하더라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5일 여야 합의 소집을 목표로 이번 주말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는 18일 이전에는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고 보면은 지금 야당은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는 본회의 소집을 허용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거고, 새누리당은 15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서 기습으로 이른바 날치기 단독 처리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 대단한 긴장이 조성이 될 텐데 주말 동안에 뭐 협의를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15, 16, 17 이 사흘 동안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염려하는 것도 그거죠. 15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국회의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 즉 본회의 소집을 허용하고 단독으로 상정해서 처리할지 이 부분을 걱정은 하고 있다 이 얘기군요. 예. 날씨도 더운데 주말이고 평일이고 긴장은 가실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여의도에 따로 온도계를 재보면 서울 시내보다 한 2, 3도는 확실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 또 국회 관련 답답한 얘기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죠. 결국 처리가 연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5일로 재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장 측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 의견 수렴을 오늘 의원총회가 아닌 15일로 연기를 함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새정치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의장에게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의장은 당 상황을 정 의장에게 설명했고 네. 정 의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새정치연합 내부에는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한다고 고칠 수는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를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의견을 듣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여야가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다소 낮추는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은 굳이 재의결을 하지 않고도 고친 법률을 넘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재안 협의 등을 위해서 법안 이송은 늦췄으나 새정치연합은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서 15일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법률안을 정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법으로 몇 시간 이내에 보내야 한다, 며칠 이내에 보내야 한다, 그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진통을 이유로 정부 이송이 늦춰지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예. 그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정부 이송,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해진 그런 시한은 없지만은 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송이 늦춰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의 원내대변인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 변화가 없어 의원들의 강경 입장도 감지가 된다면서 청와대의 묵묵부답에 실망이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월요일에 의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에 국회의원들 할 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건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이틀간 골프장이나 어디 리조트 이런 데 해가지고 국회의원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다 적어서 실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취재를 했었거든요. 주말에 일 안 하고 놀기들만 해봐 어떻게 되나. 자, 메르스 소식 좀 묶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스 환자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 지금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기도 하더군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오늘 현재 이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사람을 발표했는데 3,6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이 새로 격리된 사람보다 많아서 총 격리자 수가 어제보다 125명 감소한 것입니다. 네. 오늘 새로 확진된 환자 수가 5명이고요. 현재 확진 환자 수는 총 12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격리 해제된 사람은 모두 294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249명이 격리 기간을 채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확진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낮으니까 걱정 말고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에 힘써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네.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으로는 서울 송파구의 송태의 내과, 경기 평택의 이동훈 내과, 경기 김포 우리병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네. 아울러 대책본부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 전 과정을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에 현재 전국 80여 개의 병원들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서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른바 국민안심병원이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예. 순차적으로 준비 마치는 대로 문을 여는군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 현재 확진 환자 수는 총 127명, 그리고 사망자는 이제 11명이 되겠죠. 자, 문제가 됐던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삼성 서울병원의 외과 의사인 35번 환자, 그리고 109번째 환자인 임신부 환자 상태, 이 두 분은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보건당국이 오늘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에 대해서 뇌사 혹은 사망설을 일단 일축했습니다.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 109번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보건당국은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35번 확진자의 뇌사 및 사망설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상태 불안정 환자는 당국에 공개가 된다. 어떤 변화가 있다면 바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도 브리핑을 통해서 35번 의사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의 행적을 소상히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환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일방적 발표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됐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임신부 109번 확진자의 경우 상태가 양호해서 현재의 건강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자연 분만을 하고 산모에 대한 집중 치료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네. 문제의 35번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자기의 근무지는 삼성 서울병원이었지만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의 35번 환자 의료진의 공식 입장인 것이죠. 예. 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 발표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더 증상이 더 악화됐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몇몇 의사들하고 통화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 환자의 심리 상태와 이것이 면역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급속하게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38세의 남자인데 엘러지성 비염 정도만 앓고 있는 상태의 남자인데 갑자기 뇌사에 이른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가능성으로 따지면 전혀 없을 수 없는 건 없지만 그건 좀 유감스러운 보도였다. 이런 말들을 다 공히 입을 모으더군요. 예. 네.
어쨌거나 이 환자가 만약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국민적 패닉 이런 것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은 염려와 쾌유를 기원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불안 진정 이런 측면에서는 이 40세도 안 되는 이 젊은 남성의 용태 이런 것은 특히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전북 순창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고 여지껏은 메르스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경북 경주 지방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경북 경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된 A모 씨가 메르스 양성 확진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아들 진료를 위해 3시간가량 체류했고 31일에도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1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1번 환자가 숨졌습니다. 이로써 보건당국의 공식 확인을 거치면은 지금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네. 이 환자는 전북 지역에서 첫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여서 첫 사망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달 14일부터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함께 8일간 같은 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6월 4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틀 후인 6월 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의 관계자는 이 환자가 닷새 전부터 혼수 상태였다고 또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유족과 협의를 거쳐서 즉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환자가 생활해온 순창 장덕마을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부터 현재까지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을의 주민이 모두 136분인데 외부 출입이 아예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굉장히 많으시겠죠. 예. 직장인 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른바 그 일일 노동시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도 10여 분 된다고 하는데 아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자금으로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군요. 월 재산이 얼마 미만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그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 이런 것은 물론 규정은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일단 이들의 기초적인 생존이나 생활은 가능케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고 특히 반핵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죠. 이미 수명을 다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오늘 산업자원부가 가동 영구 정지, 즉 이제 폐로하라. 더 이상 가동하지 말고 문을 닫고 원자로로서의 기능을 정지시켜라. 이런 권고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고리 1호기 가동에 대해서 영구 정지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번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 결정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회의 직후에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수원에 그렇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계속 운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오늘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네. 네, 이번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한수원에 있지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력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수원은 7년에서 10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국의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지난 1971년에 착공을 했고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년인 설계 수명이 종료가 된 상황이지만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 6월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의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뒷맛을 여러 가지 남기게 하는군요. 행여라도 선거에 불씨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월호 이후로 특히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 정치적 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분명합니다. 설령 수주일 내로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도 버거운데 또 이것까지 더해져서 부산의 그동안의 한나라당 그 공고한 새누리당 독식 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면 정권 운용에 대단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불씨를 꺼버리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럴 때는 참 정치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은 그렇게 반대해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다가 메르스 터지고 내년 4월 선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모양이죠. 그런가 봅니다. 네, 참.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3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을 좀 보고 다음 JK 정실장님.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작년이었던가요? 6.4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갖다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죠. 그 건으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19일까지 출두하라 이런 건데 JTBC 측 입장 아까 보니까 손석희 사장이 나가겠다고 응답하거나 그건 아니고 조율 중이고 고소 고발 사건이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절차에 따르긴 하겠지만 바로 출두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거 좀 지상파 3사들만 따로 돈을 내서 하거든요. 10억씩 내가지고 30억을 만들어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KBS, MBC, SBS만 그것을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YTN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상파들만 한다. 그래서 YTN은 자기들 방식의 별도의 출구조사를 해왔죠. 그 선거인단처럼 여론조사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20만 명인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출구조사를 해왔는데 한번 그게 결과가 틀렸어요. YTN 거하고 지상파 3사 거하고. 지난 대선 때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혼란이 빚어졌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제가 그날하고 그 다음날은 뭐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훤히 기억이 나는데, 지상파 3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는데, YTN은 반대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둘 다 똑같이 6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더 커졌죠. 그래서 뭐 선거 부정까지 겹치고 하니까 그 이후로도 선거의 정통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제 불씨가 제기되고 있는데, JTBC는 작년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걸 무단으로 갖다 썼다 이겁니다. 지상파 3사는 안 껴주려고 하죠. 케이블이나 YTN 이런 뉴스 채널이거나 종편은 우리와 송출 방식이 다르고 우리 3사만 그동안 해왔으니까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건데 논란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단 사용,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훔쳐갔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죠. 어떻게 할지. 물잡이님, 신규 원전 건설의 핑계로 보이던데요. 예. 며칠 전에 신규 원전, 새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거 고장률도 높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위험을 안고서 비판 여론을 계속 안고서 계속 운전을 고집하느니 어차피 원전 2기를 새로 짓고 할 거니까 치통거리, 두통거리 도려내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핵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양 그렇게 하는데 내년 총선 의식한 것도 맞고요. 물잡이님 견해대로 신규 원전 건설의 핑계가 아니라 이미 새로 원전을 짓기로 했으니까 하나쯤 없애는 건 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한수원이야 당연히 산자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당연히 100% 따라가죠. 소리엘님은 고리 핵발전소 가동 중지는 꼼수가 아닐까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거 포기해서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어려울 때 잡는 손님,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불안했던지 아무튼 이렇게 국민을 놀라게 하다니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을 원망한다. 이런 기사를 준비해 놓은 기자는 대체 뭘 기다린다는 거죠? 글쎄요, 저도 기자고 제가 지금 신문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제 편집국 후배 기자가 쓴 기사니까 뭐라고 함부로 조심스럽게 그냥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 기사가 삼성서울병원의 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35번째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냥 그렇게만 전했다면은 저는 책임? 고의성, 악의성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기자들이 기사 속보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속보에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가 지금 여기 청취자분 어려울 때 잡는 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 의사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을 원망했고 뭐 장례 준비 절차에 뭐 들어갔다 이런 귀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를테면 의료진을 통해서 그 환자 상태가 안 좋다,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에크모를 끼고 있다는 것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직접 폐에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에크모라는 건데 환자 상태가 그만큼 안 좋은 건 확실하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부착했다는 것은 그 전날, 어제 전날인 10일 날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뇌사 상태인 듯이라고만 썼어도 뭐 좀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억지로. 근데 너무나 자세하게 뭐 장례 준비니 박원순 시장을 뭐 공개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뇌사에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도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점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뭐 1시간쯤 있을까? YTN에는 아예 자막으로 떴죠. 35번 환자 사망.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고 뇌사 기사의 파장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확진으로부터 불과 90일 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물론 그 전에 사망하신 환자들의 경우는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무슨 뭐 폐암을 앓고 있다거나 신장의 한쪽을 떼어냈었다거나 중환자실에 계셨다거나 이래서 대단히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건데 이제 메르스가 덮치니까. 근데 메르스만의 치료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증상별로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이제 오늘로 11분이 됐는데 그 사망자 숫자에도 안 그래도 놀라고 있던 터에 젊은 남자가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놀라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정말 어제는 참 문제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신속하게 사과 정정 보도를 하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할 만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훨씬 좀 유감스럽죠. 애쓰는 라인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며 정론을 펼쳐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론을 지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론을 펼쳐주신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좀 과찬이신 것 같고 어쨌거나 격려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M3452님, 새누리당 지지율이 아직도 40%라니. 그렇죠. 이재향님, 세월호 사건의 기레기, 메르스 사태의 기레기가 판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 정말 씁쓸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예. 사실 저는 아직도 그냥 기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레기란 말을 처음에 듣고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3, 4일 동안 전혀 몰랐고 어디에 가서 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누가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쓰레기 플러스 기자 플러스 쓰레기 그 합성어가 기레기라고 그래서 야 정말 충격적이고 치욕적이고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 들은 거 싸다. 그때 이제 세월호 직후였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아예 메르스처럼 빠른 시간 안에 퍼져가지고 확 굳어져서 그만큼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승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를. 그게 그렇게 이제는 뭐 그냥 일부 집단만의 은어가 아니라 굳어진 용어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고 승인했으니까 그렇게 통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비참한 얘기인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다라고 엄밀히 말하면 누워서 침 뱉기죠. 저도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대한 언론, 진보 언론 사람들이라도 이 용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은 늘 성찰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물엑스님, 참 오랜만에 뵙네요. 이 실시간 게시판에서는.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알선수재는 아마 그 19금 수임계 중에서 사면 절차를 묻는 사람에게 절차만 알려줬다. 뭐 그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제가 그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사면 절차라는 건 그냥 네이버에 치면 바로 뜨거든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돈 주고 산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사면에 음성적으로라도 도와줬다면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거들거나 뭐 말을 전해줬거나 좀 아무개 사면 잘 받게 해달라거나 만약에 그런 걸 했고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알선수재 알선수재는 당연히 벌 받는 죄입니다. 죄.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은 이제 수임계 관련 허위인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국물엑스님이 세월호, 간첩 조작, 통진당 해산 등 사건마다 방패 역할을 해온 민변의 역습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방패에 얻어맞고 한마디 한다는 게 이겁니다. 이런 변이 있나. 프로그램 이름이죠. 네. 블루벨벳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주말에는 이강윤 쌤의 오늘이 없어서 늘 허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말에는 쉬셔야죠. 여기
그 취재 인력도 없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자 해도 할 수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 주말에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이 없는 주말에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토론, 그러니까 인터뷰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날에서 방송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방송이 되고요. 팟캐스트에서 토론만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건데 역량의 문제가 있겠죠. 얼마나 잘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냥 뭐 제 개인적 그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말에 뭐 말씀하셔서 드렸고요. 물잡이님,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또는 뭐 집토끼, 산토끼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 같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거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토끼, 산토끼, 뭐 좌우 이거 사실 그 정치 공학적으로 그다음에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미시적으로 현미경 들여다대면서 마치 축구로 치면 미드필드진에서 볼터치 한번 누가 하고 패스가 얼마나 길었고 중간에 잘리고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하는 스포츠캐스터나 해설가들이나 할 얘기인 거지. 전체 축구 90분에서 보면 물론 결정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볼터치 미스도 한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압박 능력이라거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원샷 원킬 뭐 이런 것인 거죠.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이 통한다. 그 진정성 얘기는 이미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로부터 우리가 확실히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속한 당으로부터도 뭐 후보 바꿔야 한다, 이인제로 바꾸자 그러면서 당 뛰쳐나가고 심지어 지지율이 10%까지 추락했지만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아내 그 권양숙 여사 처가 쪽에 친정 쪽에 그 빨치산 뭐 이게 나왔을 때 단 한마디로 그럼 저보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을 사고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지만 마음을 훔치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거라면서요. 박원순 시장도 비슷한 궤를 걷고 있다고 봅니다. 그저 자기 직분을 다하고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그걸 머리 좋게 영악하게 계산하는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겠죠. 욕먹을 거. 그렇지만 일부 욕먹을 걸 감수하고라도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공개했고 쏟아지는 비난 자기 부하들한테 돌리지 않고 다 온몸으로 막아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딱 정확하게 채점하는 거. 그래서 물잡이님 아주 정확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은 이겁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비슷한 얘기 또 있네요. 영혼 없는 돼지 국밥 쇼보다는 책임감 갖고 일하는 모습에 국민은 감동한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현명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3.8%포인트 차로인가 승부가 갈렸죠.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See myself님은 악의적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는데 오히려 공정성이 중요한 기사에서 악의가 일부 읽혀지네요. 네, 어제의 오보파 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군님 왜 이리 듣기 힘들어요? 5초 들리고 5분간 안 들리고. 정말 그러세요? 왜 그러죠? 왜 자꾸만 이 지금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시는지 좀 상황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어용 언론 바이러스와 새누리당 바이러스다. 근데 이 둘은 백신이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다라고. 네. 변현주 사랑현님은 이강윤쌤 저 지금 헌혈 중입니다. 적십자 총재는 싫어도 피가 필요하니까 헌혈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이 적십자 총재는 적십자 회비도 안 낸 그 빨간 운동화 신고 다녔던 그 여자죠? 여자들 MGM인가 하는 핸드백? 그걸로 돈도 벌고 했던 김성주 여사인가? 예.
그 헌혈증 좀 사진 찍어서 그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시죠. 네비도님은 뭡니까? 국민TV 시계에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이벤트? 시계. 이런 상품, 이렇게 이벤트성 기념 상품인 모양입니다. 어울공방, 국민TV 광주 지역협의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들 보시고요. 네,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미처 소화 못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쿡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어젯밤하고 오늘 좀 시끄럽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제 오프닝 좀 한번 잘 몰랐고. 네. 예. 그랬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기자들 심리는 아는데 차제에 우리 언론들 좀 고치고 나가야 할 악습 이런 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양 기자가 그냥 한국일보 있대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너무 충격적인 타이밍에 충격이 컸고, 더군다나 후속 보도를 또 YTN이 더 세게 받아가지고, 공포가, 공포가 확산된 거죠. 예. 어떻게 위독한 상태가 사망이라고 자막에 딱 박아버려 나가는지 말이야. 양 기자한테 그러는 건 아니니까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여당이 이 국면에서 과연 단독으로 소집해서 날치기까지 할까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채택 보고서는 그렇다 치고 본회의까지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지금 5시부터 열렸습니다. 지금 열려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연 지금 여당이 사실 단독으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예. 또 본회의까지 이렇게 단독으로 밀어붙일 건지 뭐 이게 지금 첨예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가 뭐 일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어쨌든 메르스 대책을 좀 진두지휘해야 하고 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추가 결격 사유가 없고 그래서 현재 드러나 있는 여러 의혹만으로 이 총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훌륭하다 이렇게 지켜 세우는 의원들은 뭐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좀 전까지 이제 청문 특위 내용을 좀 더 나왔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사실 명쾌하게 해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예. 그동안에 이제 6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서 특히나 개별 사안들, 개별 의혹들에 대해서 뭐 그게 의혹이 확인이 되든 아니면 의혹이 해명이 되든 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된 게 없어서 참 답답한 청문회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 특위를 오늘 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입장을 굳힌 상태여서 예. 이 인사청문 특위 구성이 새누리당 7명, 야당 6명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새누리당이 결국 인사청문 특위 경과 보고서를 이 채택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채택된 이 경과 보고서를 이제 본회의에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지난번 이왕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 채택을 여당 단독으로 했었고 본회의도 사실 여당 단독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 투표에 거의 참여를 안 했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수가 조금 더 복잡한 게 예. 새누리당에서는 개정국회법 논란 이 문제하고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당은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연계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이 개정국회법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심사숙고하겠다면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네. 여당이 이 인준안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사실 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여야 관계가 이 어그러지면서 사실은 다음 주 이 개정국회법의 대역상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새누리당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여당 입장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을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떠안게 된 형국이 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개정국회법 부분은 정의화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좀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형식적으로라도 채택이 되고 나면 아마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아마 소집을 해서 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야 관계, 그동안 이제 청와대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틀어졌었던 여야 관계가 여야 자체에서도 좀 타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연계 문제는 잘 분석을 해 주셨고 총리를 2번 연거퍼 단독 보고서 채택의 실질적인 단독 본회의 운영. 네. 뭐 어렵게 말해서 그거지
거의 날치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날치기라고 뭐 표현을 해도 예. 뭐 억울해할 수 없잖아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날치기가 꼭 뭐 이렇게 잡고서 냅다 뛰고 어디로 도망만 가야 날치기인가? 이 건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메르스가 과연 그 명분이 되어줄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적인 평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총리 후보자 인준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전체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국민들의 불안심리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반발 또 불안심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과연 이 황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는 게 실질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좀 진화하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 이런 것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예. 말씀하셨던 황교안 총리가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게 잡힐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갤럽 물론 보셨겠지만 황교안 후보자 총리로 적합 33%, 부적합 30%인데 물론 뭐 적합이 3%포인트 많긴 합니다만 네네. 이거는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또 뒤집어서도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한 수치. 그렇죠. 뭐 그러니까 7명 정도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의견을 유보하는 입장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일부 뭐 여당 의원들은 그래도 찬성 의견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전에 하긴 하던데요. 네.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투영된 정도 수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설령 이번에 낙마를 시켜도 다음번에 또 어떤 화상분이 나오셔서 또 어느 새로운 스트레스를 줄지 이런 염증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오늘 뭐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수도권 출신의 비주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나 시켜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쓴웃음을 짓던데요. 아무튼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뭐 그렇게 썩 그 황교안 후보자가 정말 괜찮은 그래서 총리 후보자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또 낙마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여권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위기감, 뭐 이것 때문에 이 황교안 후보자 총리 인준안을 좀 빨리 처리하고 좀 그 논란을 좀 빨리 끝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나저나 총리 부재 중에는 기왕에 미국도 안 가는 거고 하니까 본인이 딱 팔 걷어붙이고 메르스 잠정될 때까지는 총리 인준 통과한 거 관계없이 이건 내 아젠다다. 세월호 때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이것은 만회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버리라고요? 이미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웃기에는 너무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눈치 없어서. 예, 한 주간 많이 쓰셨고요. 재창간으로 출범한 한국일보가 뭐 아프면서 크는 거지만 아무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오보에 대해서는 좀 꼬집는 견해들도 많이 있고 물론 많이들 듣고 있지만 그러면서 크는 거고 또 후배 기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오보와 진실된 보도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쓰셨고 주말에 국회에서 뭐 여야 간에 계속 뭘 한다고 하니까 후배를 포함해서 정치팀들이 편하게 놀 수는 없을 것 같고 월요일 날 새로운 뉴스로 다시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또 국민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35분 30초 되어 갑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대한의사협회장을 바로 요 앞에 지냈죠.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입니다. 물론 메르스 관련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의료인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보는 의료인의 글이 3개가 있습니다. 노환규 씨 페이스북하고요. 인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동한 원장님, 그리고 국립군산의료원장 김영준 의료원장, 이 3분의 페이지는 꼭 봅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 공부이기도 하고, 보도되는 것들, 물론 기자들이 의료 이런 것들 터지면 사실 전문성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봐야 하는 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데는 이런 분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일선 기자들은 아무래도 취재 압박에, 마감 스트레스에 정해진 시간 안에 뭘 해내야 하는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그래서 미처 보지 못하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제일 정확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균형 잡히게 글을 쭉 써오고 있어서 일면식은 없고 그렇지만 섭외를 했습니다. 묻고 싶거나 주로 질문이 많으시겠네요. 이런 것들. 또는 꼭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신종 전염병 이런 것들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점님, 한국일보 설마 이 상태인 건 아니지? 이게 뭐죠? 김상중이가 나와가지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이야기 나온 사람들, 이게 무슨 드라마인 것 같은데, 백홍석에게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설득하며. 강동윤이 뭐예요? 누구예요? 미안합니다. 잘 몰라서. 박근혜 대통령 경기도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했죠. 아까 오전에 전화 한 통, 오후에 어슬렁 방문해서 엊그제 한 말 반복. 정부와 지자체가 잘해야. 예, 이런 말은 정말 하나만 한 겁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잡이님은 또 기가 막힌 사설조, 판소리조 풍자 해악에 능하시군요. 죽이 탄다고, 먹는 죽이 탄다고 똥 찌른 막대기로 저을 수 있나요? 예. 똥 찌른 막대기가 아니라 핵연료봉이라고 또 격상을 시켜주셨고요.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이 넘어가면서 나라 꼴이 많이 아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길에 서덕이고 있다. 네, 이게 정부냐? 확실하죠. 배 사장님,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페이스북에 제 거 책 서평을 올리셨다고 또 제보를 해주셨네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책 나온 지는 2달쯤 되는데, 뒤늦게 올려주셨군요. 김호기 교수가 뭐라고 평을 해주셨는지 방송 끝나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사장님. 국물렉스님, 국민안전처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컨트롤타워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했던데 컨트롤타워를 위한 인준 강행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대단군님, 내각 책임제도 아니고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괄호 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괄호 닫고,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부실 총리를 서둘러 인준하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황 후보자 총리 인준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 공안몰이에 새정년도 결코 앞날이 녹록하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맞습니다. 총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자신의 아젠다라고 선포하고 메르스 퇴치 확인 그날까지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기가 회의 주재하고. 한국일보가 서화숙 기자가 있을 때보다 지금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그린빈님의 견해 주셨고요. 로즈님. 천안에 계시는 그 교사 선생님이시죠? 천안 서울가를 그냥 옆집 다니듯 다니시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저는 김성주 씨가 적십자 총재로 있는 한 헌혈 안 합니다. 3번 가면 2번 퇴짜 맞아도 잘 먹고 잘 쉬어 꼭 헌혈 실천했었는데 헌혈도 하기 싫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공릉동 아줌마님은 적십자 회비도 안 낼 거예요 이러셨고, 블루벨벳님 주말에도 이강윤쌤 명쾌한 고견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첫 방은 언제쯤이신지요? 제가 주로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주 1회 하고요. 다음 주 말에 첫 방송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프로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도 할 겸 프로를 소개하는 거고, 본격적인 프로는 그 다음 주부터 나가는데, 이슈 토론을 하거나 토론거리가 애매하거나 또는 적절한 패널이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섭외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도 함량 미달의 토론 프로를 계속 하고 싶진 않아서, 이슈 토론이 딱 되면, 일테면 세월호 침몰 원인도 좋을 수 있겠고, 많죠, 이슈야. 조금 지난 해묵은 거라도 저는 찾아서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패널들끼리 잘 활발하게 비판하고 하되 싸우지는 않게 하는 교통정리하는 역할이고, 가끔 이제 토론이 꼬이거나 막 물기를 제대로 자름을 못 찾으면 맥을 짚어서 발언을 유도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꾸밉니다. 좀 심층 인터뷰가 되겠죠. 지금 이강윤의 오늘의 진짜 인터뷰는 길어야 25분 정도인데, 아주 길어야. 아주 길게 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때 유경은 대변인이라거나 몇몇 유가족분들, 이런 분들하고 30분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터뷰, 그러니까 이슈 토론 아니면 인터뷰로 가니까 저는 고견도 아니고요. 그분들의 고견을 잘 이끌어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첫 방송은 아마 20일 토요일 아침일 방송될 것 같고, 27일 토요일, 토요일에 이제 계속 올리기로 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그리고 이강윤의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니까 그거하고 부딪히지 않는 게 또 예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리는 것, 설령 좀 클릭수나 조회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말에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표명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TV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들으실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자군님께서 잘 안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청취 상태가 어떤가요? 그랬더니 한 분 빼고 전국 각지가 정말 다 응답을 해주시네요. 해외에서도 포레드님, F4LED, 포레드님은 동남아인데 여기서도 잘 들린다. 아니, 동남아에서도 이걸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나요? 외국에서? 그렇겠네요. 팟빵 그거 접속만 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이렇게 기계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경주 다 잘 들린다고, PC, 충남 이런 데 다 잘 들린다고 하셨고, 안 들리신 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청취자분께서는 일단 그 로그아웃인가 그걸 한번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접속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팁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명 아빠님, 어제 35번 환자 소식은 저에게는 충격과 공포였지 않나 싶네요. 내심 감기와 다를 바 없다더니, 없다! 더 건강히 잘 먹고 잘 자면 피해가지 않을까? 혹시나 걸리더라도 열 나면 해열제, 이런 식으로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젊으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의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오보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다. 주명 아빠님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일곱성이 수성하나님, 오 팟캐스트 진출이시군요. 새날은 지난번 출연하신 것만 들었는데 다시 홍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홍보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팟캐스트? 지금 이것도 팟캐스트 아닌가요? 우리 하는 이거는 팟캐스트가 아닌가요? 예. 늦범님, 이광윤님 항상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안 들리신다는 분이 더 안타깝네요. 다들 잘 들린다고 하니까 더 그렇네요. 큐브님은 움직이는 전철 속인데도 잘 들린다고 하셨고. 예. 오늘 7시에 뉴스K에 제가 나가서 좀 집중 분석을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응했고요. 메르스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연기 이후 상황 이런 것들 잠깐 짚어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1시간쯤 있다가 뉴스K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넘어가죠?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환규 전 의협 회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의협 회장으로 계실 때 몇 가지 주요한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나 기자 간담회 그리고 토론 이런 데서 몇 번 뵌 적은 있고 페이스북은 제가 주로 가기만 합니다. 메르스 공부하러. 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전 의협 회장, 이거 너무 긴데요. 네, 그냥 회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노환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좋습니다. 의사시니까요. 네네. 좀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 그러나 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메르스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사스도 그랬고 신종 플루도 그랬고 이른바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다 원인인데 이게 비말 공기 중 전염은 지금 안 된다고 일단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과 논란과 오해가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병원 내 환경에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이렇게 원내라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면서 저기 멀리까지 퍼지는 그런 공기 감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침, 가래 이런 것이 튀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 2m, 2, 3m? 네, 2m보다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원외, 옥외죠.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단 길거리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개방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공기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하니까 정부에서는 간단하게 병원 안에서만 감염이 되니 그냥 이 일반 그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는 공기 감염이 결코 없다. 그 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원내에서는 공기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것도 강력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 가능한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m 내의 비말, 이른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어서 좀 듣기 싫던데. 이렇게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우리가 열변을 토할 때 자연스럽게 침이 좀 튀고 이러잖아요. 재채기를 하면 좀 더 격렬하게 튈 것이고. 근데 감염자의 비말에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약 2, 3m 정도의 지근의 거리에서는 같이 호흡하다 보면 그런 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좁은 접근된 거리 내에서는 공기 전염도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흔히들 이렇게 호흡을 위해서 들숨날숨 할 때 그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환자나 감염자로부터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외부로 나오면 이게 얼마쯤 생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튀어나오면 어딘가에 닿지 않겠습니까? 닿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은 금방 가라앉고요. 그래서 이 어딘가에 닿으면 이번에도 이제 나왔지만 문고리라든지 혹은 그 침구라든지 그런 데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20도씨와 이제 습도는 40% 이게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실험 결과 나왔는데 네. 그때는 최장 72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고 네. 최장. 그리고 이제 습도가 만약에 높으면 한 80% 정도로 올라가면 혹은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데 네. 특히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면 최장 생존이 24시간으로 이제 많이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감염자나 환자들은 병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동선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1차 병원 갔다가 조금 큰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는 삼성이니 뭐 이런 데도 갔는데 이분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런 것이 묻어 있을 수 있겠죠. 손잡이라거나 뭐 침상이라거나 이런 것들. 네,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통상 환자들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습도를 막 80%로 유지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가습기는 많이 틀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물론입니다. 네네네. 그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그렇게 물론입니다. 고습은 유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도와 습도 40% 이때 최장 72시간, 그러니까 사흘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최장. 네, 최장. 경우의 수만 따지자면 가능성은. 사흘 동안에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손으로 뭐 이를테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병원 손잡이는 누구나 손으로 되게 미니까. 네. 그걸 밀었고 무심결에 내가 그것을 뭐 인체의 뭐 입이나 코, 눈 같은 데 하면은 감염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는 그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이제 공격성도 중요하고 네. 바이러스 흡입하는 바이러스의 양도 중요하고 또 바이러스를 들이마시는 사람의 이제 면역력 그것을 퇴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1번의 그 슈퍼 전이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닉네임도 얻긴 했지만 그 1번 첫 번째 환자 말고 14번 환자 이른바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후송돼서 35번 의사에게 전염 감염 유발했던 그 14번 환자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평택에서 전원 의사들 병원 용어로는 트랜스퍼 이렇게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트랜스퍼 되올 당시에 24번 환자가 메르스 상태인지를 몰랐다 처음에. 몰랐죠. 네. 그래서 격리를 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통상 트랜스퍼를 할 때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소견과 이런 걸 함께 보내는 게 너무 맞죠? 차트 같은 것도 함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4번 환자의 경우에 첫 번째 진료를 한 평택의 병원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검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 1번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진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네. 평택 성모병원에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입원을 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못 받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1번 환자가 와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예. 그래서 성모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5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평택 성모병원에 당연히 이제 통보를 하고 역학조사를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그 병실만 이제 병실에 있는 환자만 그 접촉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환자만 격리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병실이나 다른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는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실수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그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환자를 보낼 때도 또 받은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14번 환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온 뒤에 질병본부에서 메르스임을 나중에 확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택에도 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9일 날 평택 성모병원은 폐원되는 거 아닙니까? 네. 5월 29일 날 폐원이 됐고 당연히 그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트랜스퍼 됐으니까 삼성 서울병원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29일에 알려줬죠. 폐원시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 그 3일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은 초동 대처만 잘했어도 별일이 아닌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별일이 되어버렸던 것은 며칠을 놓친 그때 그 정보 공개가 늦었던 거죠. 그렇죠. 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네네. 그 14번 환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인지를 했더라면, 예. 그래서 14번 환자만 제대로 조기에 격리 조치가 되었더라면, 예.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 네. 점이 매우 아쉽고 정부가 왜 그렇게나 병원 정보 공개를 늦췄는지 네네. 참 그 점이 가장 아쉽고. 그건 말이죠. 네. 앞으로 이런 또 신종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보 공유, 병원 간의 정보 공유 또는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유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국가기관, 즉 뭐 복지부라거나 질병관리본부나 CDC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을 좀 고쳐야 하고 이럴 필요성 없습니까? 관련법이 지금도 사실 법에는 정보 공유하게 돼 있나요? 네,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왜 안 하고 그런데 있죠? 이제 그것이 상세하게 안 돼 있고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원칙적인 것만 돼 있고 예.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 준비가 이번에 물론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정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했지만 예. 문제는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아주 참 어처구니 없고 네. 그것이 참 지금의 상황을 또 초래했다고 보는데요. 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뭐 다 알려졌지만 삼성서울병원의 의사가 예, 예. 이제 국내 최초로 사실 메르스 환자를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심하고 검사 요청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례나 거절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면서 이게 음성 나오면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고 예. 사실은 이 방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그 정말 물론 중동 중심이었지만 23개 나라에 퍼져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노 선생님 죄송합니다. 10초 네.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체 의료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죠. 세월호 때처럼 방역도, 실기한 게 맞군요. 네, 여러 가지로 실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류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또 마무리를 합니다. 마음 무거운 채로 휴일과 새 주를 맞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셔야겠지만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아예 외출을 삼간다거나 꼭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에 죽어나가는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호소가 고통이 큽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그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애는 쓰십시다.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